본격적으로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을 저희가 어떤 쟁점 속에서 다뤄야 되는지 한번 차분히 설명을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가 잠시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네. 법안 토박보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다음 페이지 재정 목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법안의 재정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전 국민에게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 등을 위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와 실질소득의 정체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게 상당히 좋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헛갈립니다. 이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목적이 하단에 있습니다. 고물가와 실질소득 정체 등으로 인한 맞죠? 고물가고 실질소득이 정체가 돼서 지금 위기죠. 이런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한다. 즉 하여튼 이 경제위기 극복 목적이 이 법의 목적인 거죠. 그런데 위에 수단이 나와 있습니다. 지급함으로써 by죠. 영어로 by입니다. for 민생경제 극복, 위기 극복을 위해서 by 어떻게 하느냐? 지급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 등을 위한 민생회복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문안이 성립되려면 일단 민생회복금을 지원함으로써 고물가와 실질소득 정체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가 극복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해한 국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민생회복 지원금이 전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 등에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민생회복 지원금이 고물가와 실질소득 경제를 위한 실질소득 감소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 13조 원을 지급을 하면 생계 안정이 되고 소비 촉진이 되는가?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저는 일시적인 보완적인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계가 항구적이고 근원적으로 안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구적이고 근원적이지 않은 생계 안정 효과 때문에 소비자들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진짜 이게 항구적이고 근원적인 생계 안정 대책이라면 소비를 늘리고 승수 효과가 날 정도로 계속 소비를 늘리겠죠. 근데 25만 원으로는 부분적이고 보완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과 절약 정신, 그다음에 그동안 못했던 거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어려운 저소득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가기 어려운 논리적 귀결이 있고 동시에 그렇다면 결국 절약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지출하고 선택적으로 간다면 소비 촉진의 효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곳에서 일어날 수 없으며 동시에 그 금액은 한 달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해서 고물가와 실질소득 정체로 인한 위기가 극복될 것이냐? 고물가로 인한 위기는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물가가 낮아지든지 아니면 물가를 넘어서는 생산성, 새로운 경제활동,
혁신적인 활동, 생산적인 활동을 하든지,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산, 소득, 소비, 세금 제정, 생산의 사이클, 생소소, 생재생입니다. 세재생입니다. 즉, 전 국민의 생계 안정에 부분적 효과를 지니서 소비 촉진이 되지 않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현재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를 푸는 것과는 거리가 있고 실질소득 정체도 풀 수가 없으며 결국 민생경제 위기는 극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4줄에 불과한 목적이지만 저는 분석적 토론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깔려있는 배경적인 시장경제 지식은 나름 성실히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전 국민의 생계 안정으로 항구적으로 갈 수 있는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생계 안정이라고 공감을 하신다면 그것이 어떻게 민생경제 회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소비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보완소득이라면 절약을 통해서 소비 촉진 효과는 적을 것이고 그 소비 촉진 효과도 저희가 원하는 것에 도달할 수 없는데 왜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고물가, 실질소득 정책, 이거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다른 일 아닙니까? 고물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작된 것이고 인플레이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고물가와 이로 인한 실질소득의 정체는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아야 풀리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13조 원,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은 오히려 방해가 되면 방해가 됐지 도움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실질소득의 정체를 풀 수가 없고, 결국 그렇다면 목표하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이바지할 수 없고, 짧은 4줄이지만 저는 토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에게 오류가 있다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저의 주장이 설득이 있으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이 2조, 4조, 5조입니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목적이 어긋나 있습니다. 효과가 어긋나 있습니다. 제4조 민생회복 지원금의 지급.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 제1항에 따른 민생회복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지급액,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다. 1. 지급액. 지급 대상의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급 시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 제5조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기간. 제4조 2항 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급 시기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이게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결국 25만 원에서 30만 원 이하를 적절히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배포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실행의 유연성을 준 거는 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시기를 하여튼 빨리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3개월 이내의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 내에 해야 된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이거를 배포하는데 8개월이 넘게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제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게 이제 종이, 카드 형태까지 지급이 돼야 되고 아직 가맹점과 배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도 이 비슷한 일을 했기 때문에 경험치가 쌓였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 했던 민생회복지원금에 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는 지역별로 쪼개져 있고 또 지역별로 아직 침투율과 배포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을 살리겠다라는 취지와 선의와 진정성으로 시작한 설계는 맞아 보입니다. 저는 선의에 기반해서 해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동하는 것인지, 여기에 지금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초반에 어떤 소비를 압박해서 소비를 권고하는 어떤 설계지요. 근데 이거 배포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물론 배포 받은 시점부터 4개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앞뒤가 맞지 않고 옹색합니다. 결국 저희가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일과 희망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다르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이성, 우리는 이걸 발휘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25만 원, 13조 원의 지역화폐를 뿌려서 원하는 곳에 도달하고 경기가 승수효과로 마법적으로 일어난다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온 설계로만 봐도 이게 작동한다는 어떠한 논리도 없고,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즉 무조건 열심히 도와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읽힙니다. 기왕에 정부와 지자체가 열심히 일하게 할 거면 그들의 제안을 좀 받으면 어떨까요? 제가 아까 지역구에서 만났듯이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과 원금 부담을 줄여드린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관의 영양사 조리사분들의 급여를 높인다든지, 우리는 왜 그런 방식은 배제하고 그런 토론은 못했을까요? 왜 그런 토론의 기회를 만나지 못하고 저는 필리버스터에 나서게 됐을까요? 저희 22대 국회가 반복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이 법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 법에서 언급한 지역사랑 상품권법 제2조 그리고 또 연동되는 4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법 제2조 지역사랑 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하여 증표를 발행 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가맹점, 이하 상품권 발행자 등이라 한다 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이거는 그 지역사랑 상품권, 즉 지역화폐의 기본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지자체장이 발행 판매하고 소지자가 지자체장 또는 가맹점에 제시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민간에서 활동하고 정부에서 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전자화폐라는 것이 어떤 우리 모바일 붐이 일면서 하나의 형태로 해서 전 지자체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별로 지역화폐, 페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우후죽순으로
나왔습니다.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우리들의 마음, 그 마음에 공감합니다. 저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우리가 돕고자 하는 것인지, 진정 지역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고자 하는 것인지, 이 대목에서 저희는 균형감과 냉철한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13조 원 2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의 방식은 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아직 완성도가 높지 않은 지급 전달 수단입니다. 물론 여기에 기반한 회사들이 열심히 할 것입니다. 지자체나 행정부도 노력을 얹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사랑 상품권,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이 수단을 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지금 가장 어렵고 약한 고리인 이 코로나 경제 위기에 약한 고리를 형성하는 가계부채 대상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 지점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3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그어놨고 해서 대형마트나 이런 곳에 가지 않게 규제를 해놨다. 그 지점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30억 원 내에서는 선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억 원 내에서는 이게 집행이 잘 되는 겁니까?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가 결국 지자체 예산, 정부 예산으로 해서 활성화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지역화폐 방식을 할 때 어떤 새로운 장치가 나타났을 때 저희가 전형적으로 시도해보는 패턴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것이 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겠지만 온라인 쇼핑몰이 나와도 이벤트 예산을 좀 씁니다. 경품이라든지 할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 소비자들에게 이것을 좀 더 가깝게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품과 할인 혜택에 기반해서 온라인 쇼핑몰의 가입자가 늘어나고 또 그거 서비스를 활용하는 소비자들의 직접 경험치가 쌓이면서 거기서 이제 승부가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예산만 날리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도 생기고, 또한 그런 이벤트 기간을 거쳐서 가입자들을 만족시켜서 성공하는 사업자도 나옵니다. 우리의 지역화폐는 이런 적자생존을 겪은 것인지요? 지역을 살리겠다는 생각만으로 계속 지자체 예산과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 예산, 지자체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저희는 저희의 납세자들에게 이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지, 충실히 해본 적이 있는지요? 지역 화폐를 통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골목골목을 살리겠다는 우리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과 예산의 전달은 이미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화폐는 이미 국가의 예산, 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돼서 전 지자체가 다 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그 예산을 쓰는 동안 당연히 가입자가 있었을 것이고 혜택을 모았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라의 예산을 빼도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요? 스스로 굴러가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국가의 보조금을 통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10년 동안 보조금을 주면 될까요? 20년이면 될까요? 5년을 줘야 될까요? 저희는 납세자들에게 이것을 답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콕 집어서 돕겠다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이 방안의 현실성과 과학성을 측정하지 않는 눈가림이 되면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이 점도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법의 제한 목적과 주요 내용 그리고 관련법인 지역사랑 상품권의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쟁점들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25만 원은 있는 그대로 소비와 지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미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 기간에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를 보면서 지금의 상황 변화를 더해서 유추해 보는 것이 가장 저희가 지금 분석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하고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다음 페이지에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결과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먼저 KDI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 연구의 명칭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해서 두 분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주셨고 2020년이니까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으로 했던 40, 60, 80, 100만 원 가구 인원수에 따른 그 정책에 대한 분석입니다. 매출이 늘어난 효과는 26.2%에서 36.1%입니다. 즉 본의원이 모두 말씀서부터 말씀드렸듯이 20에서 30%대의 소비 증가 효과만 있을 것이라는 숫자와 궤를 같이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숫자가 연구 결과를 나왔지만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이제 경제관료 생활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좀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다루는 승수가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지출하는 승수, 이전 지출을 했을 때의 승수 그런 것들이 자 그러면 재정 지출이라는 것은 무슨 지출이 되든 다 승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승수 효과가 높은 거 위주로 하는 건데 너무 높은 거 위주로만 하면은 또 이 시장 경제에서 소득을 보전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루트나 이런 것들은 활용 안 하게 되니까 균형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SOC 지출의 승수, 기초생활보장 지급의 승수, 또 뭐 R&D 지출 예산의 승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미리 다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이전 지출, 정부가 개인들에게 보조금으로 주는 이전 지출, 기초생활 보장 대상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의 승수 효과가 대충 이런 숫자입니다. 항상 20에서 30% 정도입니다. 물론 긴급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금 제안하신 민주당에서는 실망스러운 숫자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연구자가 특별히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항상 제가 봐왔던 익숙한 재정지출의 승수효과입니다. 개인들에게 전달하면 이 정도입니다. 아주 쉽게 추론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고소득층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면 3인 가족이든 4인 가족이든 고소득층은 이걸로 인해서 지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고소득층이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의 경우에는 이것을 다 쓰지 않습니다. 쓰긴 쓸 겁니다. 한 달이 걸리던 두 달이 걸리던 세 달이 걸리던 쓰긴 쓸 것이고 그동안 못 썼던 것에 좀 쓸 것입니다. 근데 부분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분들은 이런 지원금이 받으면 그동안 돈 쓸 게 부족했기 때문에 당연히 쓰실 겁니다. 지출의 금액은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선택을 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을 할지 어차피 나갈 돈을 이걸로 지급해서 절약을 할지 우리는 모두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이 승수 효과가 높지도 않고 마법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 김성훈 교수 외 여러분들이 또
2020년에 연구를 해주셨고 똑같은 1차 긴급 재난지원금입니다. 역시 24%입니다. 경기연구원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분석, 2020년 8월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은 재난지원금 29.1%입니다. 보건산업연구원에서 한 숫자가 약간 높습니다. 코로나19의 사회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 재난소득의 효과평가,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에 대한 연구입니다. 1인당 11만 원씩 증가 약 44%. 다른 연구에 비해서는 숫자가 높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다수결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44%의 효과도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56%의 재원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26%든 4%든 9%든 44%든 결국은 한 달짜리 효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매장의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높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것은 별도의 노력입니다. 인테리어를 바꿔서 더 좋은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도 별도의 노력입니다. 한 달치 매출이 반짝 오를 일에 흥분할 사업자는 많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냉정해야 하고 빚을 갖거나 급한 돈을 쓰거나 그런 부분에 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차라리 그러면 그 13조 원이 흩어지지 않게 하고 그런 분들이 급한 데 쓰도록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이 그러한 정확한 타깃을 해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석하다가 필리버스터를 대응해야 했습니다. 잠시 후 시간에 같이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쟁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20에서 30%대, 44%까지 포함해서도 어차피 소비자의 선택을 거쳐서 그동안 못 썼던 내구재로 가든지 소고기 매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내에서의 핫플레이스로 가든지 어쨌거나 선택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돕고자 하는 분들을 진짜 돕는 것인지 저는 전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0억 이내로 매출을 제한해서 집중을 진짜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제안한 대로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달하면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왜 어려운 설계, 복잡한 설계를 내서 집행은 더 어렵게 하면서 효과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소비자들은 항상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는 이른바 핫플레이스입니다. 핫플레이스에 집중이 된다. 30억 내에서도 핫플레이스는 형성이 될 것이고 그 핫플레이스는 한 달짜리입니다. 한 달짜리 30억 이하 매출 핫플레이스에 흥분할 사업자는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 흥분하신다면 저라도 날려서 말리겠습니다. 이건 한 달짜리고 흥분하시면 안 되고 급한 거에 저축해야 되고 요긴하게 쓰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긴하게 전달될 것이면 저희는 직접 전달하는 것이 옳습니다. 과거에 코로나 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이 대형 마트나 주유소 이런 곳에 많이 몰려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해서 그걸 비껴나가겠다는 것이죠. 설계의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루프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30억 이내에서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소비자의 절약 의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과거의 사례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상품권은 집중이 됩니다. 소매, 음식점에 집중되고 식료품, 정육점 등에 집중이 되고 집중이 됩니다. 이번에 30억 이내로 매출을 제한해 놓으시지만 그 내에서 집중이 안 난다는 근거나 추론은 할 수가 없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설계가 약해서 오히려 더 집중이 됐었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루프홀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또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형용 모순이 있는 것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 현 기준 가맹점 수는 전국에 265만 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이제 가입자를 늘려야 되는 행정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 64.5%, 그 다음에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 체크카드 가맹점의 87.9%가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좀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집행에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빨리 하자고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설계가 제가 반복 말씀드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이면서 1인당 월 70만 원 이내에서 살 수 있고 1인당 최대 150만 원 한도 뭐 이렇게 잘라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설계에서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13조 원을 뿌리자는 설계 내에서도 뭔가 이렇게 자꾸 제한하고 집중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선별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애시당초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쪽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을 집중 분석해서 파쇄해서 더 좋은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이런 효과와 설계상의 맹점은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것이므로 그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13조 원의 크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떤 느낌으로 봐야 될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21년 디지털 뉴딜 투자액이 이 정도 금액입니다. 12.7조 원입니다. 2024년 전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12.2조 원, 동남권 가덕도 신공항 전체 짓는 총 사업비가 13조 원, 금년도 경찰청 총 예산, 전 경찰의 인건비와 활동비, 장비비가 12조 9,907억 원. 작년도 5대 시중은행 전체 당기순이익이 14조 원. 맨 마지막이 눈에 더 들어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총 예산이 11조 원. 저희가 소득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방식을 안 해온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효과의 부실함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시장경제의 원칙을 어긋나는 정신의 훼손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이 돈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항구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써야 되는 것이지,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돈을 쓰는 것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정 부채를 좀 늘려야 한다. 대한민국이 국가 부채 비율이 너무 낮다. 거기에 국가 부채 비율 높아지는 것에 너무 소극적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 제가 근무할 때 분명히 있었고, 그 이후에 그 논조가 커졌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때 국가 부채 비율 40%를 과감히 돌파했습니다. 저는 국가가 부채를 쓰는 것을 무조건 배관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채도 능력입니다. 선진국이 되면 부채를 질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납니다. 신용도가 늘어나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국가부채 비율을 전 세계적으로 조사해 보면 오히려 선진국들의 부채 비율이 절대 낮지가 않고 개도국들의 부채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도국들이 빚을 낼 여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안꿔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선진국이 되면 갚을 여력도 있고 이자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또 국민들과 정책 집행자들, 설계자들이 방심하기 때문에 빚이 좀 늘어납니다. 대한민국이 정확히 그 트랙에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저는 국가가 돈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됩니다. 저희가 집안 살림을 해보면 빚을 내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또 후회를 합니다. 빚을 낼 땐 내야 됩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대학 간다. 자녀가 서울의 상경에서 취직하고 뭐 해야 된다. 다 빚내서 도왔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땅 팔고 논밭 팔아서 아들 대학 교육시키고 딸 대학 교육시키고 시집 보내고 한 거 아닙니까? 그때 저희 어르신들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미래를 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열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땅을 팔아서라도 한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신념과 책임감 속에서 국가 부채를 늘려오고 있는 것인지요? 혹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론만 믿고 부채를 늘려온 것은 아닌지요? 기업이든 집안 살림이든 정부든 빚을 낼 때는 단발성으로 들어와서 그 빚이 투자돼서 사업적 성공을 거두든지 인생이 달라지든지 다음 단계로 가든지 하는 그런 데 투자하는 것입니다. 빚은 일회성이고 항구적인 복지 지출과 매치시키면 이건 미스매치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가재정이 지금 그런 미스매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22대 국회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빚을 늘렸다고 전 정부를 비난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다뤄야 될 문제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빚을 늘려서 복지 지출은 항구적인 것이고 빚은 일회성인 것입니다. 이 미스매치는 저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의 국가재정은 경직성 지출이 깜짝 놀랄 정도로 늘러 있습니다. 그 경직성 지출의 대표적인 게 이자입니다. 국가부채 이자, 지방재정교부금, 이런 그리고 복지지출, 이런 법정지출들이 대단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부채를 내서 이자를 많이 내고 있고 지방재정교부금을 저희가 많이 쓰고 있고 또 사회복지 지출을 이제 적지 않게 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해결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토론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방재정교부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육재정 교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해결이 됐는지, 지방소멸이 해결됐는지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방에 돈을 보낸다고 해서 지방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저희가 토론을 안 했을 뿐 10년, 20년 동안 진행된 현실입니다. 지방재정 교부금은 국가 조세를 많이 거두면서 자동으로 늘어왔습니다. 교육재정 교부금도 자동으로 늘어왔습니다. 이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는 해결한 것이 있는지요? 지방소멸은 지금 이 순간 지방재정 교부금에 의해서 해결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모두 지방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와야 됩니다. 산업과 기업이 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토론해야 됩니다. 저는 몇 가지 제안도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군까지 저희가 모든 기업들을, 수도권의 기업들을 흩어서 보낼 방법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대한민국의 두 번째 도시 부산, 서남권의 중심 도시 광주, 경북의 대구, 이런 정도는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2대 도시 부산의 인구마저 줄어들고 산업마저 줄어든다는 이 현실 속에서 저희는 지방재정 교부금과 지방소멸과 이것의 미스매치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부산에 산업은행을 이전시키려 하고 수출입은행도 거론하고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을 지지하지만 세종시를 만들었던 저희의 경험이 반드시 반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지방 이전은 지금 상당한 기간이 걸려서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잘한 점은 무엇이고 저희가 잘못한 점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저희는 행정부만 내려보냈고 국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분원이 가느니 마느니 아직 얘기가 있습니다. 동시에 정부 부처만 내려보냈지 공기업들은 다 전국에 흩어놨습니다. 당시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좋은 단어 속에서, 정책 속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혁신도시도 어정쩡하고 세종시도 어정쩡한 현재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교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제대로 돕고자 하면 제대로 설계해야 되고, 그때 필요하면 빚을 내도 됩니다. 그러나 확신과 소신과 결과와 과학과 검증과 토론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한 이론과 구호와 캐치프레이즈 속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돈의 크기만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국가의 재원을 소요로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짜고 국회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과 고민, 절차와 토론에 거쳐서 저희는 13조 원, 25만 원 상품권을 논의한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2대 총선이 보름 남긴 시점에서 던져진 정책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22대 국회 내내 저희는 토론의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대결과 기싸움, 필리버스터와 거부권의 시간을 걷고 있습니다. 나라 돈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저는 걱정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소득에서 소비가 나오고, 소득과 소비에서 세금이 나오고, 그 세금이 재정 지출이 되어서 다시 생산으로 갑니다. 그 생산, 소득,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저희가 아니라 그들은 국민들이십니다. 국민들의
치열한 경제활동 속에서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도 최소한 그분들의 치열한 만큼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거쳐서 예산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필리버스터에 올라와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토론이 어떤 결과로, 어떤 귀결로 내일 오후에 결론 날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시간의 논리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13조 원은 24시간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13조 원을 벌어주신 국민들의 노고를 생각해야 합니다. 25만 원을 국민들에게 드리겠다는 쉬운 생각에 저도 마음이 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활성화시키고 키워가야 되는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가 초반에 냈던 헌법 전문에 들어있었고 민주당이 키우고자 하는 동일한 체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도 사람이 헛갈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역사의 질곡을 보여드렸듯이 경제 위기와 경제 성장과 산업화의 질곡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리와 착각을 했습니다. 남의 나라를 빼앗는 식민지 제국주의에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천재적인 케인즈마저도 1970년대의 문제는 당연히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펼치고 검증받고 또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토론을 드리는 것이며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25만 원의 상품권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25만 원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전달드려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믿고 싶습니다.